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또 소중한 주말 시간에 영상 찾아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정직, 성실, 겸손, 늘 초심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말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이 핀테크 MBA 석사과정 듣고 있는데요. 또 많이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제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어제 새벽이었죠? 리플과 SEC의 소송, 뭔가 좀 합의 과정을 가는가 싶더니만 다시 한번 브레이크가 잡히는 일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리플이 리플했구나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뉴욕 남부지법 판사죠. 이 아날리사 토레스가 리플과 SEC의 소송 합의하는 거 절차상 안 될 것 같은데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어제 새벽 아침까지 XRP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3,000원대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많은 개인들이 좀 힘들어 하시고 시장을 떠나가셨던 걸로 포착이 됩니다. 친리플 변호사인 프레드 리스폴리가 이렇게 말했죠. 리플과 SEC 올바른 절차를 다시 한번 진행시킬 거다. 합의를 진행할 것이고 법원에 거의 자비를 구해야 될 것 같지만 일단은 이 브레이크를 잡는 것 XRP에 대한 증권성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제출 문서에 대한 형식적인 문제로 보여진다라는 거 사실상 세력들의 시간 끌기로 볼 수가 있겠죠. 4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은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알고 계신다면 그렇게 크게 흔들릴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의 CLO, 수석 법무 책임자죠.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렇게 말하네요. 합의한 기각이 있었지만 리플의 승리 변화시키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리플의 핵심 법적 승리,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절차적 문제에 기반한 것, 개미털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시간 끌기, 시기의 저울질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리플과 SEC의 소송 4년 이상 끌어왔는데 어떻게 그 사이 동안 리플사가 꾸준하게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세계경제포럼 BIS와 함께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었을지 고위급 임원들의 자리 교체만 미루어 보더라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흑고은이 이론, 블랙스완 자체가 XRP의 가격으로 반영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CBDC 부문의 부사장 제임스 월리스가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죠. 리플과 SEC의 소송은 타국 중앙은행과의 논의하는 부분, 손을 잡고 CBDC 파일럿 프로젝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장을 안 줘요. 2013년 중반부에 이 리플의 중앙은행 업무 담당 부사장 제임스 월리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였죠. 2020년 12월 때부터 진행됐던 법정 싸움은 리플의 중앙은행과의 대화와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사실상 그들끼리에 짜여진 각본이었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과의 파트너십에 문제가 전혀 안 됐다라는 것이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나라, 그런 중앙은행들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결국에는 리플과 SEC의 법원 판결, 리플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의 승리를 가져올 것, 지금 신임 위원장 폴 애킨스가 완전히 들어왔고요. 블랙록, 나스닥, 피델리티 등등의 전통 트레이드파이 세력들이 SEC와 태스크포스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법과 규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또한 그들이 정하게 되겠죠? 어떻게 리플과 SEC의 소송 때문에 묶여있던 리플 회사였지만서도 5개국, 10개국, 20개국, 30개국 이상과 CBDC 파일럿 테스트,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NYTFS죠. 뉴욕 금융서비스청의 승인을 받았다. 리플 페이먼트 벌써부터 800억 달러 규모의 결제를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XRP가 증권인데 각국의 자금이체 기업들과 손을 잡으면서 외환 결제, foreign exchange의 90%를 리플 페이먼트로 확보하고 있는지. 앞뒤 상황을 바라본다면 리플과 SEC의 소송은 그들의 쇼라는 것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30개국 이상
이게 뭐 2023년 중반부에 나왔던 기사다 보니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BIS에서 품고 있는 50여 개국 이미 리플사가 다 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5개국 정도는 리플사가 오픈을 해줬죠. 뭐 몬테네그로라든지 팔라우, 콜롬비아, 조지아 국립은행 등등 많은 국가 단위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거, 어제 영상에서도 프랑스 중앙은행이 CBDC 파일럿 테스트 리플 원장을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팔라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팔라우 스테이블 코인 역시 클룩을 XRP 레저 위에 발행할 예정이라고 과거부터 하고 있었는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각국의 법정 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 위로 올리고 있다는 것 매우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한자 성어가 생각이 났죠. 어제 리플과 SEC의 합의에 대한 트랜스판세 기각뿐만 아니라 미국의 1등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해킹 시스템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 좀 암울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해커들이 미국 외부 업체 직원을 매수하면서 2천만 달러 협박을 하고 있었죠. 지금 현재 피해 보상 비용으로서 4억 달러가 점쳐지고 있고요. 결국에 코인베이스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고객 정보를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해커들의 공격에 전체 고객의 약 1% 정도의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보상 비용 약 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라는 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고요. 미국의 1등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털렸다라는 거. 참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법과 제도가 좀 만들어지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망 또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업비트 하나, 빗썸 하나만 쓰신다면 조금 더 거래소를 분산화해 두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개인 지갑에 대한 선택도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기에 어느 정도 좀 분산화 시켜두는 것, 개인 지갑을 활용하는 것, 최대한 안정적으로 우리의 코인, 디지털 자산들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전달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얼마 전에 나왔던 리플의 인사이트인데요. 리플 임팩트 파일럿을 통해서 XRP 레저 원장을 활용한 농업금융을 혁신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많은 소규모 농가들은 최저 생활임금의 70%만 벌고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신용 기록이나 거래 내역 없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죠. 이제 슬슬 XRP 레저가 이 부분에 활용이 되면서 결제에 대한 효율뿐만 아니라 신뢰에 대한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플 원장 XRP 레저뿐만 아니라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실생활에 녹아들어올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또한 지금 현재 XRP 레저의 사이드 체인이죠. 테스트넷에서 구현되고 있다라는 거, 하루빨리 메인넷까지 활용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스탠다드 차타드와 팔콘 X가 뱅킹 파트너십 체결을 맺었네요. 스탠다드 차타드 영국의 대형금권으로서 2016년도부터 리플의 초기부터 투자했고요. 이 팔콘 X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프라임 브로커죠. 이제 이 팔콘 X의 기관 고객에게도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그들끼리 손잡고 있고요. 기사의 내면을 살펴봤을 때 스탠다드 차타드의 산하에 있는 조디아 커스터디가 보이고, 이는 리플이 인수한 메타코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리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미 조디아 커스터디는 21 쉐어즈 스탠다드 차타드 산하에 있고요. 호주 기반의 롤턴 트러스트, 그리고 SBI 그룹, NAB,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의 MBD까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방금도 언급드린 것처럼 스탠다드가 소유하고 있는 조디아 커스터디는 이미 리플이 인수한 메타코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방금 언급드렸던 NAB, 호주의 국립은행이라 볼 수가 있겠죠.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 역시 과거서부터 리플 네트워크의 합류가 이루어지면서 그들끼리 국경 간 결제에 대한 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거.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 기반의 MBD 역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에 대한 거래를 지원하면서 이미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통해서 규제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리플의 CTO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죠. 왜? 그리고 어떻게 XRP를 냈죠? 리플 원장을 만들게 됐냐? 그 리플의 초기 개발자 제드 맥켈러가 아서브리또와 함께 이 제이비드 슈워츠가 리플 원장을 만들었죠. 그들이 비트코인으로 관찰하고 있는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낭비되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플 원장을 만들었다라는 거. 데이비드 슈워츠의 이력, 미국의 행정부 조직이죠. NSA, 국가안보국에서 일을 했었다. 과거 인터넷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개발자 역량을 보여줬었고, 그는 1988년서부터 DLT라고 하는 분산 원장에 대한 특허, 1991년에 출원한 바가 있죠. 왜 그들이 리플사를 만들고 XRP 레저를 설계했으며 특수 목적으로 설계한 리플 네트워크 세상에 나오게 하면서 왜 BIS와 같은 많은 금융 엘리트 국제 기구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조금 더 펀더멘탈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네요. ISO 20022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2025년 연말까지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 그들은 2004년 때부터 이 시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들이 왜 러우 전쟁을 만들고 페트로달러를 붕괴시키고 브릭스라는 연합체를 만들면서 탈달러화를 주도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시대, XRP와 따로 놀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 구독자님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던 게 기억이 나네요. 본인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2번의 기회를 놓쳤다. 첫 번째, 본인이 부동산 학과를 졸업하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동기들은 지금 강남에 부동산 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그 부동산의 투자 기회를 놓쳤고, 두 번째 기회를 놓쳤던 건 인터넷 혁명 때의 그 기회. 내가 그때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하물며 네이버라도 좀 초기에 투자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면서 두 번째 기회를 놓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는 본인이 세 번째 기회를 맞이하셨다라고 하며 그 기회의 디지털 자산으로 XRP를 발견했다라고 하시면서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셨죠. 그분의 직업은 약 35년간 출판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 당시에 저에게 책을 한번 같이 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주셨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바로 이 리플 빅뱅이라는 책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지금 현재 XRP를 사는 것이 1800년대 맨하탄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죠. XRP에 대한 펀더멘탈에 공부하지 않으셨다면 헛웃음 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그 정도의 내재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 흑고니 이론, 블랙스완 자체가 리플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 가능성을 열면서 오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